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넘어 유럽연합과 일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공개가 조만간 될 건데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이후로 연속으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 오르게 될까요?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조건이 3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지금까지 관찰 대상국에 오른 이유가 그 3조건 중에서 2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조건만 지금 충족될 것 같아서 좀 뭔가 미국의 압력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아직 빠져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3조건이 첫째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인데 네. 우리가 2018년 미국의 무역 흑자가 17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억 이하로 떨어진 거죠. 2017년까지는 우리가 2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더 낮아지면서 최소한 그 조건에선 빠져나왔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환율 시장의 일방 개입. 그러니까 그 원화를 좀 싸게 하는 그런 개입이 GDP 2%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작년서부터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따라서 우리 순매도 그러니까 얼만큼 개입했다기보다는 개입해서 판양 빼기 산 달러양 요거는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1.9억 달러입니다. 그게 네. 우리나라 GDP의 0.01%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재무부에서도 재기부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환율 그 조건에 걸릴까봐 외환 개입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역시 충족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 그 조건에 충족하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인 경상수지 흑자가 GDP 3%를 초과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였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하나가 일단은 적용되지만은 그래도 3조건 중에 한 조건밖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좀 완화될 거라고 우리가 희망은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될지는 보고서가 나와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3가지 요건 가운데 지금 한 가지만 충족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제외된다, 뭐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지금 평상시로는 보통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다음에 2번 보고서가 나올 때 보고서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 1년 지나야죠. 1년 지나서 계속 그 조건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관찰 리스트에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예외가 중국입니다. 대만이나 터키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빠져나갔는데 중국은 한 2, 3년 전에 빠져나갔어도 계속 그 관찰 대상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놔두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미국이 또 새로운 타겟을 잡아서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타겟 유럽연합과 일본인데 지난 8일에 미국이 먼저 유럽연합에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그 민간 항공기죠. 이게 문제가 그 80년대서부터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EU 보고 EU가 이제 EU 연합 국가들로 에어버스 민간 항공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것은 WTO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또 유럽에서는 미국이 보잉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게 직접적인 보조금도 있지만은 또 보잉이 또 그 전투기를 또 생산하거든요. 전투기하고 폭격기를 생산하는데 네. 거기서 좀 비싼 값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사면서 간접적으로 민간 분야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20년 동안 그냥 WTO에서 그냥 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빌미로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보고를 한 거죠. 미국이 유럽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연합도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맞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철강 문제 때문에 서로 맞대응을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럽연합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맞대응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유럽의 전략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회 의원들이 당선된 주 여기서 나오는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전체적인 EU하고 미국의 무역을 본다면은 지금 EU가 맞대응하겠다는 금액을 봐도 전체 무역의 한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대규모 무역 전쟁까지 아직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네. 자, EU 집행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데 찬성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협상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EU 쪽에서는 농산품이나 다른 분야 같은 거를 빼고 그냥 상품 무역에만 좀 집중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꼭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들어갈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공산품 분야에서는 자동차와 철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국민들 보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EU가 원하든 안 하든 농산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우리가 환율 문제를 했지만은 의회 같은 데서는 환율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USTR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예상하는 분야는 USTR이 작년하고 금년에 와서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그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EU가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정보 보호 같은 데서는 EU가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게 정보의 흐름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EU는 그렇게 확대시키기가 싫겠죠.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것을 그냥 계속 밀고 최소한도 협상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분야를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미국이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나요? 예, 뭐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될 수 있으면은 상품 분야로 문제를 한정하고 싶은데 그런데 역시 자동차하고 철강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농산품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일본에 아무래도 그냥 큰 반대가 있을 거고요.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농민들이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에 꼭 들어갈 거지만 일본이 특히 좀 민감할 것은 환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일본의 환율 문제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80년대서부터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80년대 플라자 코드에 해가지고 엔화의 가치를 2배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일본이 그 엔화를 조금 더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피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식 보호주의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상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지금 블룸버그 같은 데서 계산하기로는 세계 GDP 중에서 한 2.9%가 각종 무역 문제에 노출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최고 2.9%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예.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하도 미국의 보호주의뿐만이 아니라 또 브렉시트하고 EU의 성장 둔화 같은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무역에 대해서는 좀 좋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고 예. 우리나라는 한 2%대에 좀 노출이 돼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 1.5%가밖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그렇게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그 무역 적자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무역 장벽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률이 낮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트럼프 정책 때문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또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외환 보유액이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수출은 했지만은 수입을 하지 않은 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달러가 기축통화고 외환 위기 같은 염려를 대비해 가지고 외환 보유액을 올리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수출을 늘렸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세계 지금 세계 경제의 둔화는 우리가 어떻게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수출 시장이 작아지지만 그래도 놓치는 그 비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정부가 각종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그 변화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GDP 비중이 한 43%고 수입까지 합하면은 뭐 거의 90%가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소비하고 투자 같은 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야죠.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 과제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